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이요,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마쳤고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외교 말고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이란 주변에는요, 이라크 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의 미 항모 전단이 전개해 있습니다. 무려 2개의 항모 전단이 와 있는데요. 이 항모 전단에다가 미 해병 원전 상륙군 그리고 스텔스 전폭기 편대도 지금 이스라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5억 달러 이상의 전략 자산이 이란 주변에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뭔가 하려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무언가 하려는 것이지 압박용은 아니고 이미 개전은 90%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샤르 엑스파일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이 이란 사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세적 억지에서 즉각 대응 태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단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죠. 더군다나 미 중부사령부가 전개한 이 구성이 뭐냐면은 여기에 항모 전단 플러스 상륙 준비단까지 같이 갔어요. 여기에 해병 원정단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조합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항모는 뭘 하죠? 공중에서 타격하겠죠. 그다음에 상륙 준비단은 특수작전하고 강습을 병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해병 원정군은 제한적이지만 지상작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실행 가능한 모든 옵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신에서는 분명히 이대로 멈추지 않고 군사작전을 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F-22, 여러분 지구 최강, 이 행성 최강 전투기, 이젠 전폭기라고 해야 되죠. 지구 최강 전투기인 F-22가 이스라엘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단순 억지가 아니라 실제 작전을 할 의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5월에 이란이 뭐에 당했습니까? 스텔스 폭격기에 당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뭐가 왔어요? 스텔스 전투기가 왔고 이 F-22는 이제 지상 공격 능력도 있거든요. 여기에 F-35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크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라크가 미국 이라크한테 야 우리 할 테니까 공중구비할까 통보할 필요도 없어요. 할래 왜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구비를 이라크 상공에서 받아서 이 F-35나 F-22가 이란 영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겉으로는 이게 협상의 압박용 같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실전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작전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다영역 타격 작전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란의 방공망을 제압을 해야겠죠. 이란의 방공망을 제압하는데 사실 이란에는 S-300도 있고 지난번에 큰 코 다치고 난 다음에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을 들여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S-400 같은 거. 하지만 스텔스 전폭기와 전자전기가 투입되어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24시간 안에 대부분의 이란의 주요 방공망이 괴멸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란의 지휘 통제 체계 마비죠. 사실 이 방공망 제압 작전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하면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가서 이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이거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죠. 뭐예요? 대량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포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지 하나에 대충 토마호크 몇 발
대충 4, 50발을 날릴 수 있어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미국이. 잠수함에서도 발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항모 전단 주변에 있는 각종 호위함이나 구축함에서도 이지스함에서도 충분히 이런 그 순항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공망 제약 작전하고 같이 이란의 지휘 통제 시설의 마비를 위한 이런 미사일 공격이 병행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이란이 가지고 있는 비밀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확보한다. 이건 한마디로 군사 작전이자 이런 세계 안정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걸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란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란의 핵심 자산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항모 전단에서 이런 뭐 전폭기가 나가는 거나 뭐 이스라엘에서 뭐 F-22나 F-35 이게 아니라 작년 5월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B2 폭격기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이란 입장에서 항모 전단이 두 개 떠 있잖아요. 그럼 눈이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항모 전단만 바라본다고요. 항모 전단 바라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 2차 작전으로 이란의 지휘 통제가 마비되고 방공망이 제압됐어요. 그럼 정신이 없겠죠? 이때 비슷한 시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텔스 폭격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5월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서양, 태평양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특히 태평양 들어갈 땐 이번에도 중국이 눈치를 못 챌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이게 4단계로 돼 있지만 이 4단계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전면적인 광범위한 공습은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뭐 외과 수술적 공습이 이런 제한적 타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이란을 전면적으로 침공한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면 이게 유가가 미쳐 날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선 사실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도움만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16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라크도 이렇게 이라크도 뭐 동맹은 아니지만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라크도 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원활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어디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전쟁에 이런 식으로 엮이길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전면적 공격에는 좀 제약이 있다. 또한 미국이 장기 지상전은 항상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 침공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지만 여기에 이란도 대응할 거란 말이죠. 이 이란의 대응 강도에 따라서 단계적인 작전을 아마 미국은 준비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서 이 다음 이란 단계에 적응하면서 즉 대응 요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미국은 전면전을 원치 않지만 만에 하나 이란이 보복의 강도를 굉장히 엄청나게 높인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공세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세되 굉장히 짧고 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요, 사실 단순 보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란 시아파 하면 무조건 과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이 중동의 반미 국가 중에서 가장 차가운 계산을 하는 게 이란입니다. 의외로 이란은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1979년 이후에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패턴을 보면 항상 상징적인 보복은 하지만 계산된 수위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보복이다. 예를 들어서 걸프 지역 내에 미군 기지가 몇 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미군 기지에다가 작년에도 미국한테 공습받았을 때 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날렸는데 요 방법을 또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란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또 드론이 있거든요. 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섞어서 미국의 동맹 시설을 타격한다든가 아니면 미 함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또한 세 번째는 이란이 잘하는 게 뭐냐면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잘하죠. 뭐예요? 하마스도 그랬죠. 헤즈볼라도 그렇죠. 그다음 후티 반군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라크 내에도 상당한 무장 조직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중동 내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 방법을 아마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도 이렇게 단계적 제한적 보복을 했거든요. 이란이. 요 패턴을 이번에도 지킬 것이다. 다만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건 이란 본토가 지금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 얘도 한번 갖다 놔봐야 되거든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미국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보복을 해버린다면 미국이 여기에 대한 재차 공격을 할 텐데 그 규모는 지난번보다는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이란이 열세인 건 명백하거든요. 일부에선 이러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란이 벌떼 공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드론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미국을 엄청나게 해군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단행함으로써 그 이후에 받을 미국의 공세를 과연 이란이 감당할 수 있겠냐요. 즉 우리가 때린 만큼 저쪽이 때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 때렸는데 저쪽에서 열을 때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미국이 할까요? 이란이 할까요? 여러분들. 이 고민은 이란이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두드려 맞을 각오가 돼 있는지 훨씬 더 두드려 맞을 게 뻔한데 여기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미국이 예상한 이상의 보복을 했을 경우엔 이란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한다? 물론 미 항모 함대에다가 미사일이나 발사체나 뭐 이런 걸 날릴 수 있겠지만 항모를 직접 겨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완전 트리거가 되니까. 두 번째, 이거 말고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있잖아요. 뭐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죠. 그렇죠?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사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유조선도 납포할 수 있고 여기다가 기뢰를 살포하면 미국의 함대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속종, 자폭 고속종 이런 것도 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이 걸프 지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 유조선 선박들의 보험료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출렁이거든요. 이란은 이 조치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봉쇄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공포심만 조장하더라도 이 공포가 즉각적으로 뭐가 돼요? 가격화가 될 수 있어요. 이란이 가장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또 하나 이제 뭐 하마스나 뭐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미 왜냐하면 하마스는 괴멸됐고 거의 괴멸됐고 헤즈볼라도 작년에 그 삐삐 폭탄 사건 이후에 하마스도 해롱해롱거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작전을 누구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대리 세력을 훨씬 더 잘 때려잡는 건 미국보다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대리 세력을 이란이 이용한다? 그건 너네가 맡아줘. 왜? 이런 대리 세력에 대한 정보는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이란 국민들이 다시 시위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 국민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 시선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요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일단 초기 반응이 뭐냐면 의외로 결집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조차 일시적으로는 정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Rally Around the Flag Effect라고 해서 일단은 사회 내부적인 불만은 크지만 그렇다고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왜 외부에서 때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은 싫어도 외세는 더 싫다는 이런 감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산층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 보수적인 농촌 지역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어떤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게 경제 충격이 길어지면 여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예요? 이란은 굉장한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파탄 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돼서 이게 길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이란 사람들은 숨이 여기까지 딱 찰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의 체제 통제력이 과연 어디까지 작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이란은요, 강력한 보안기관과 인터넷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내부 반란 세력을 외부에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불온한 세력을 우리는 더 통제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이 강경 진압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권에 결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중동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라크는 완전 체제가 붕괴돼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이란은 인구가 거의 1억 가깝습니다. 8천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영토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강한 민족주의가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강한 민족주의가 있고 물론 소수 민족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군사 구조가 일단 어떻게 돼요? 분산돼 있죠. 특히 가장 유력한 군사 구조가 누구예요? 혁명수비대거든. 근데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육해공군보다 가장 결정적인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을 보호해줄 정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혁명수비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스스로의 붕괴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 있었을 때 오히려 강하게 결집해서 여기에 대항할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제 붕괴까지는 전 조금 회의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중동에서 특히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반미 세력권에서 중동에 있는 반미 세력권에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있죠. 즉 드론과 미사일 역량이 탄도미사일 역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거론됐던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이에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커넥션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실전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이게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대리전 네트워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란은 뭘 잘 사용한다? 대리 세력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 그래서 뭐 하마스는 괴멸됐지만 아직 후티 반군은 건재하거든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언젠가는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라크 내에는 굉장히 많은 민병대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친이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이라크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국이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다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 효과를 이란이
주기 전에 얼마나 미국이 빨리 이란의 모든 그 군사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죠. 첫 번째가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이게 유가뿐만 아니라 물류, 보험, 해상 운임 여기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 충격을 가장 미국은 신경 쓸 거고, 두 번째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장기 소모전. 예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중동에서 이 장기 소모전에 장사 없다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증명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소모전을 굉장히 꺼려할 거고, 세 번째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핵 가속화라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결국 이란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외부 세력의 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궁극의 전략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굉장히 좋은 예가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마 미국의 제한적 타격, 만약에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란의 계산된 보복, 해상 긴장 고조, 그다음에 통제된 확전 및 외교적 관리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이 압박이 트럼프가 이 압박하는 게, 여러분들 이 트럼프가 압박하는 건, 트럼프는 뭘 좋아해요? 트럼프가 전쟁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트럼프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쳤잖느냐? 베네수엘라는 달랐죠. 베네수엘라는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달라요. 미국의 앞마당이잖아. 야, 내 마당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 내 마당에 내 뜻을 거슬러 내가 싫어.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마두로 대통령 한 명을 체포하는 굉장히 제한된 군사작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하지만 이란은 그게 되느냐?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미국의 앞마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란을 테이블 협상에 끌어내는 겁니다.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상대를 너 이거 치면 너 굉장히 아플 텐데 이거 얘기하면서 협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였죠? 아니, 그러기에는 미국이 너무나 많은 군사자산을 지금 이란에 보낸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군사자산을 보냈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자산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든 이란을 공격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지금 공격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억 달러 썼어요. 이미 수억 달러 썼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이 잘 돼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이란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그 비용이 5억 달러만 될까요? 전 수백억 달러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 편익에 비교해보면 지금 수억 달러 쓴 거 세 발의 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진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5억 달러면 더 들까요, 앞으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들걸요? 그렇잖아요.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한참 지원할 때 뭐예요? 월에 100억 달러, 3개월에 600억 달러 막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에 대비해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이러한 강력한 압박으로 이란을 무력 충돌 없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남는 장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은 뭐예요?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 뭐라고 그래요? 진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의도겠습니까? 누구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이란 주변에 집결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군 공격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다각도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실제로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도 유리하진 않아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다.
이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한 게 길어지면 이게 이란한테 유리할까요? 이란도 죽을 거예요, 아마. 왜? 이란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예. 이란도 이건 이란한테도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경제적 충격을 이게 길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경제적으로 이란이 이게 장기화가 된다? 더 못 살 정도로 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테이블에 나간 거예요. 우리 생각에 경도돼 있는 게 뭐예요? 이란은 시아파 강경주의자, 무슬림 원리주의 강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할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뭐예요? 협상 때문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겠어요? 얘네가.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강경 발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그렇게 강경 발언도 안 하고 있어. 왜? 지금 죽겠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요. 테이블 협상을 미국이 마련했다. 내가 만약에 이란 지도자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왜? 이 협상만 잘 되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될 거거든요. 그동안 경제 때문에 난리가 나서 민중 봉기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협상이 잘 돼서 경제 제재가 풀린다? 그럼 뭐예요? 경제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정권의 지속성이 연장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이란과 미국은요. 일단 무력 충돌보다는 저는 협상 테이블이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아마 이게 첫 번째 협상이었지만 아마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양쪽은 군사적으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관리 통제예요. 이걸 양쪽이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